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소형은 맞는데 소형의 아파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의 개념도 거주하면서 한다라는 개념이 어쩔 수 없이 쌓여 있다 보니 그래서 그 수요가 점점 더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몸값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건설, 건축 현장에서 좀 특이한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소위 말하는 작은 평수가 자꾸 없어지고 큰 네. 평수만 자꾸 있어서 작은 평수 구하기 어렵다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집값이 한동안은 꽤 중간에 잠깐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세였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흔히들 투자자 입장 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들은 20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를 사서 예를 들면 평당 가격의 상승분이 뭐 100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큰 평수일 때는 당연히 곱하기 면적만큼 더 크니까 당연히 돈이 처음에 더 많이 들긴 했겠습니다만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는 그 이득이 더 크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쏠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구 전체의 구조 문제는 그러니까 3, 4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극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이 사실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러니까 뭐냐면 1인 가구라고 해서 5평, 10평에서 사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없더라. 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공급 측면에서는 초반에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컸었던 큰 평수 위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쭉 한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작은 평수의 집들이 점점 줄어들게 됐더라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이 과정 중에서 작은 평수로 남아있는 형태의 것들이 몸값이 점점 더 비싸지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큰 문제고, 그런 와중에 말씀드렸던 인구 구조 문제는 이건 이제 그 세금이나 부동산과는 별개로 그냥 계속 1인 가구, 2인 가구는 계속 더 늘어나더라, 비중이. 그러니까 그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은 적다라는 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져 있다 보니까 접근 가능한 지역을 가려면, 좋은 지역을 가려면 뭐 답은 명확합니다. 큰 평수로 가려면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그 지역을 나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평수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찾는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났는데 그런 공급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하나가 있고요. 약간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핵심 지역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지어지게 되거든요. 1인 가구들은 그러면 그런 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다 수요가 흡수되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소형은 맞는데 소형의 아파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의 개념도 거주하면서 한다라는 개념이 어쩔 수 없이 쌓여 있다 보니 그래서 그 수요가 점점 더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몸값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런 쪽 무슨 시범으로 들어가면 500%를 적용해 준다, 뭐 400%를 적용해 준다, 350%를 적용해 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2배를 형용해 줄 것이다, 뭐 이러는데 그럼 그게 끝이네요, 거의.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 통상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경험상으로는 우리 땅에서 지어진 것들은 정말 짧게 잡아도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요. 50년쯤 지나면 너무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콘크리트 자체는 100년을 통상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들 500%까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을 받는 것들은 지금 이제 500% 가까이 가득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이 1000%까지 그 시점에서는 사회적인 컨센서스에 의해서 갈 것이냐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폭증하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염두에 둘 사안이긴 한데 그 시기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지금 살아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또 투자 직접적인 연결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까지 되게 되면 사실은 약간 슬럼화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 다만 똑같은 모양새 500%를 똑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받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핵심지, 예를 들면 서울의 핵심지 같은 데 있는 데들은 걔는 여전히 그 30년, 50년 뒤에도 오히려 800%, 1000%까지 사회적인 컨센서스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고, 외곽은 그렇지 않게 되면서 슬럼화되는 현상들이 인구 구조하고 맞물리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30년 후 얘기를 해보면, 야, 서울 끝자락, 또 경기도, 경기도 쪽에 그 예를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거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좀 위험하네요. 네, 슬럼화나 노후화되는 형태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그 정도 긴 시간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도 분명히 존재할 부분은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기술이 진보하면 건축비는 그렇게 높은 걸 지어도 조금 완화되기는 하겠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고려할 만한 여지는 좀 있다. 먼 일이기는 하지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실제 현실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 일부는 좀 화를 내실 수 있는데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형태는 일반적인 단지형의 아파트보다 물론 주상복합인데 핵심지에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중에 꽤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딱 단적으로 찍어서 비교를 해보면 입지가 정말 유사하거나 똑같은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면 단지형의 일반적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와 주상복합의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특정 단지를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비싼 집이고 좋은 집이니까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가 오래전에는 가장 좋은 집이었죠. 지금은 이미 여전히 비싼 집임에도 불구하고 1등인 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더라. 물론 타워팰리스 같은 것들은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더라. 일반적인 단지형의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에서 가지고 있는 편익들을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쪽으로 이제 주상복합은 아니면서도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오히려 선호도가 주상복합이 좀 떨어지고 물론 떨어졌다는 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라가는 와중에도 좀 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였다는 거죠. 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 문화는 결국은 편리성이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하고 중간에 아까 지점장님도 스스로 딱 짚어주셨던 게 그 재화로서의 저장 수단을 같이 겸하게 됐다라는 거, 금과 같이 약간 그런 게 또 같이 작용을 한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동산은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팔기 위한 거네요. 네, 그런 개념이 여전히 그래 왔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오래전 얘기를 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들으면 토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하 사극 이제 뭐 소설이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인 서희가 그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개장 밑에 받침으로 썼던 그 신문지로 뭐 아무튼 휴지로 말아놨던 이게 이제 금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금이 물론 지금도 금이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형화된 형태로 딱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서 누구든지 이제 가격에 대한 판단을 어렵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특성을 아파트가 갖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거주라고 하는 것도 좋은 집에서는 또 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강점이 돼서 사회적으로는 뭐 어쨌든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게 걱정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서로 간에 줄다리기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성북동에 있는 평창동에 있는 구기동에 있는 단독주택지라 하더라도 이제 언덕 지형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길이 면하고 있는 위치도 다 틀리고 땅의 크기도 조금씩 다 틀리고 그 위에 올라가져 있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도 틀리고 정원도 틀리고 이러니까 뭐 이런 요소 때문에 더 비싸게 받고자 하실 거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뭐 오늘 아주 이 부동산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을 얻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건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소형평수하고 관련해서 보면 아파트의 정형화된 형태로 거래성을 담보시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 가장 결정타가 사실은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아파트를 보시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민주택 평형 이걸 이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85제곱미터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느 단지든지 보면 84.999제곱미터로 전용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통상 한 33평대, 34평대라고 부르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한 112에서 113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전용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세금 때문인 거죠. 어떤 미분양이 났는 집에 대한 어떤 특례 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큰 집은 안 돼요. 그런 거 특혜를 못 줘요 라고 하게 되면서 85라고 하는 거를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세법이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도 85제곱미터를 넘어서면 0.2가 20%가 더 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0.2, 20%가 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취득세,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해서 건설사가 지을 때도 85에 맞춰서 짓는 거죠. 85가 넘지 않도록 84.999 이렇게 지었던 거고요. 60제곱미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9.999 우리가
20평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들, 60제곱미터 전용 기준으로 60제곱미터로 잡혀 있는 것들도 역시 세금 때문입니다. 그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흔히 얘기하는 재산세에다 감면 이런 것들이 딱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60을 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제곱미터가 또 역시 취득세에서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세, 주택을 임대로 놓을 경우에 40제곱미터가 안 넘는 집들에 대해서는 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999제곱미터 이 경우에는 그런 세금상의 이득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할 때에도 그거에 맞춰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의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게 조금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60이 아니고 65, 70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85를 넘어서 90, 애매하게 95 전용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지역들일수록 더 그런데 그 세금 0.2에서 오는 감면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평면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면적, 그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분양받을 사람들은 좀 더 비싼 농특세를 더 내고서도 사는 사람들이 더 생겼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레이아웃들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준을 조금 안 따르는 경향들이 최근에는 많이 생겨서 대포라든지 이쪽 일대 혹은 그 외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85, 60, 40에 맞춰지지 않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면적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향후에 집을 고르시거나 하실 때에도 그런 요소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입에 따른 면적들이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선호가 꽂히는 특정 단지에서는 그 면적들이 있더라.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85가 제일 보편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여전히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새로운 타입이 생겼다라는 거 하나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를 놓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만 1978년도에 준공승인을 받았던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세법의 규정들 85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60, 42 규정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마는 84짜리는 있지만 애매하게 60은 없고 70짜리가 있는 겁니다. 71년도에 지어졌던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85, 60, 40과 아무 상관없는 면적이 막 지금도 깔려 있어요. 그게 결국 다 세금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면 재미난 요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풀명 패스파인더의 부동산 전문위원 우병탁 위원님과 함께 현재 최근의 부동산 상황과 그리고 또 부동산의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눠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우리 그 우병탁 위원님께 격려의 댓글 많이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거 보시는 작가님들도 우리 우병탁 위원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